공군 17전투비행단은 F-42 팬텀 2 전투기 60대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다. F-4 팬텀은 미국이 1958년 개발해 미 공군과 해군의 통합 전투기로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전 세계의 모든 전투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전투기였다. 특히 6톤 이상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F-4 팬텀은 전투기 폭격기인 전폭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우리 공군은 F-4D와 F-4E를 운용하였는데, F-4D는 모두 퇴역을 하였고 그 후속으로 FX 사업을 통해 들여온 F-15K가 임무를 이어받았다. 요즘 언론에서 F-42 팬텀을 노후 전투기의 대명사처럼 부르는데, F-4도 한때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지금도 MK-82 500파운드 폭탄을 최대 24발이나 장착할 수 있으니 지상 폭격에 있어서는 유용한 전력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갔던 전투기라도 세월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지라 요즘에 개발된 각종 정밀 타격 무기의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우리 공군의 F-42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니 그게 바로 AGM-142 파바이다. 파바이는 영어로 포파이인데 이걸 뽀빠이라고도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파바이인지 뽀빠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뽀빠이만큼 강력한 것은 사실이다. 사정거리가 무려 110km나 되고 정확도는 1m이며 2m 두께의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중 가장 정확한 미사일이며 탄두 중량도 350kg이나 돼 F-15K가 운용하는 탄두 중량 230kg의 슬래머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모든 공대지 미사일 중 가장 강한 위력이다. 우리 공군은 2000년대 초반 한 발당 20억 원에 이르는 이 파바이 미사일을 100여 발 도입하고 F-42 팬텀 전투기를 개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7전투 비행단은 북한에 도발이 있으면 즉시 그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 F-42 팬텀과 파바이 미사일을 비상대기 시켜놓고 있다. 사이렌이 울리면 불과 30분도 안 돼서 파바이를 장착하고 이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 그런데 17전투비행단의 F-42들은 나이가 너무 많다. 1967년생부터 1981년생까지 있으니 이미 불복의 나이를 넘긴 기체들이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있는 것이다. 공군은 이를 더 사용하기 위해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였으나 결국 그 한계에 의해왔고, 올해부터 퇴역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모든 F-42 팬텀 전투기가 퇴역하게 된다. 그러면 이 후속 기체들은 어디에? 그것이 바로 FX-3 사업을 통해 들여올 차세대 전투기들인 것이다. FX-3 사업이 적시에 진행되어야만이 F-42의 퇴역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F-22, F-35, D-1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질릴 미국 공군의 첨단 군용기들이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앞세워 사전 징후 없이 표적을 타격하는 미공군의 위력은 이란, 북한 등 반미 성향 국가를 압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전투기까지 더해지면 중소국가 하나쯤은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런 미국이 외국에서 운용 중인 노후 전투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스위스로부터 F-5 전투기 22대를 3,970만 달러에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1978년 스위스에 처음 인도된 이후 40여 년 동안 사용됐고, 미국 정부가 과거에 판매했던 전투기를 되사들이는 이유는 뭘까? 미국이 노후 전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가상적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각국 공군은 공중전 및 방공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기 역할을 맡는 항공기를 훈련에 투입하고 있다. 한국도 북한 공군 전술을 쓰는 가상적기 부대를 운영한다. 가상적기 서비스 업체 드라키엔 인터내셔널 소속 A사 공격기가 미 공군 F-16,
F-35의 전투기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드라키엔 인터내셔널 제공. 미군은 화려한 색상의 디지털 위장 무늬를 갖춘 F-16, F-5 가상적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용역 회사에 가상적기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 이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를 대상으로 가상적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 규모가 크고 원가 부담은 적은 데다 할리우드 영화 촬영 지원 등에도 활용이 가능해 수익성이 높아 미군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펼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드라키엔 인터내셔널은 미 공군과 5년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가상적기 용역 계약을 맺었다. 네바다주 넬리스,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 등을 중심으로 공군과 해병항공대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라키엔 인터내셔널은 레이더를 갖춘 A사 공격기와 L-159의 경공격기, 미라지 F-1 전투기와 치타 전투기를 비롯해 미그-21 전투기, MB-339 경공격기 등 110여 대의 군용기를 갖고 있다. 숫자만 보면 브라질, 칠레 등 남미 국가 공군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다른 용역업체인 에어 USA도 영국제 호크 훈련기와 미그-29 전투기 등을 운용 중이다. 문제는 부품 공급 등의 문제로 미국에서 유럽,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부품 확보 문제는 가상적기 가동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미군으로서는 훈련에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미군이 운용 중인 F-5 가상적기가 창정비를 마치고 경납고에 대기하고 있다. 노스롭 그루먼 제공. F-5는 미군 규격에 맞춰 제작된 전투기로 적어도 기동성이 뛰어나다. 미군 조종사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기종이다. 구조가 간단해 정비가 쉽고 운영 유지비도 저렴하다. J-85 엔진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도 미국 내에서 여전히 생산 중이며 정비 전문업체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로노티컬 코퍼레이션의 경우 F-5를 비롯한 노후 군용기 창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E와 P-3 해상 초계기를 산불 진화 항공기로 개조해 판매하고 있다. 다만 F-5는 냉전 시절 미국이 우방국 원조용으로 만든 전투기라 미국 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에서 사용 중인 기체를 구매해야 하는데 민간 업체가 사들이기에는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군이 구매한 뒤 민간 가상적기 업체에 불화하는 방식으로 F-5가 공급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르단 공군 F-5는 상태가 좋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태국 공군 F-5는 성능 개량이 충실히 이루어진 기체라 향후 추가 소요가 있다면 2030년쯤 재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적기 서비스 업체 드라키엔 인터내셔널 소속 A사 공격기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비행하고 있다. 드라키엔 인터내셔널 제공. 미국 내에서 가상적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하는 근접 공중전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 공군과 해군, 해병항공대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지닌 F-22와 F-35를 앞세워 세계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 F-15와 F-16, FA-18은 100km 떨어진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한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이와 F-86 사이에 벌어졌던 근접 공중전과는 차원이 다른 교전 능력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근접 공중전에 미군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냉전 종식 이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냉전 시절에는 수십 대의 전투기가 뒤얽혀 미사일을 쏘며 공중전을 벌이는 전면전 위험이 높았다. 1982년 시리아 베카 계곡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공군 전투기 수십 대가 치열한 공중전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스위스 공군 F-5 전투기가 섬광탄을 발사하며 적응 비행을 하고 있다. 게티 이미지.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하늘에서의 전면전 위협은 낮아지고 있다. 반면여객기 공중납치, 미확인 항공기의 우발적 영공 접근 또는 침범, 항로를 이탈한 민간 항공기 유도 등 공중 치안 유지 관련 임무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임무는 레이더만으로 수행할 수 없다.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전투기의 광학 장비로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육안이나 광학 장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하면 스텔스 성능도 첨단 전자장비도 무용지물이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기관포로 교전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근접 공중전은 조종사의 숙련도와 훈련 수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평소에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스텔스 기술의 발달도 근접 공중전의 비중을 높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JE-20과 SU-57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미국의 제공권에 도전장을 내밀 태세다. 양측이 모두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다면 먼 거리에서 상대방을 탐지하기가 어렵다. 결국 가까이 접근해 교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 첨단 장비에만 의존해 미사일을 쏘고 후퇴하는 전투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조종사의 능력으로 적기를 격추하는 근접 공중전 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공군은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반 항공기 과학화 정비훈련센터 구축, 사물 인터넷 기반 조종사 헬스케어 등도 추진하게 된다.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룩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대처 능력 유지 및 발전이 더 시급한 게 현실이다. 중국 군용기는 독도, 울릉도, 강릉 앞바다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감행했다. 영공 수호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 공식별 구역의 실성이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은 없었다. 한국방 공식별 구역과 영공을 지키려면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 레이더에 중국, 러시아 군용기를 포착해 미사일을 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육안 확인이 가능한 거리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중전의 기본인 근접 전투 기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대목이다. 한국군이 첨단 장비에 의존한 공군력 건설과 전투능력 확보에 골몰하는 동안 미군은 예전의 전투기술을 되돌아보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지 않은 진보는 모래성과 같다. 미군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전통급 구축함이다. 이지스 구축함은 백값만 1조 2천억 원가량이다. 여기에 무장 비용과 운용 비용을 더하면 그 금액이 훨씬 더 뛴다. 해군으로선 성능은 이지스 구축함인데 가격과 운용 비용이 싼 KDDX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함대함, 함대지, 함대공 미사일과 수직 발사대를 모두 국산화했기 때문에 이제 KDDX를 우리 손으로 건조할 역량이 충분하다. 김진형 전 부장의 설명이다. 아직 구상에만 머문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능이나 무장이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갖출 것은 확실하다. 관련 기술이 상당히 쌓여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인 AEN 스파이-1처럼 AESA는 사면에 고정하는 형식이다. 면배열 레이더는 끊김없이 360도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다. 회전식 레이더는 안테나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까지 시간 동안 레이더상에서 적을 놓친다.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M 해상형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LSM 해상형이 어렵다면 SM-3를 무장할 수도 있다. KDDX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성이다.
우선 통합형 마스트를 단다. 통합형 마스트는 함교 위에 있는 각종 레이더 체계를 모듈화한 뒤 전자파 차폐 구조물 안에 집어넣는 체계다. 통합형 마스트는 마치 감시탑처럼 생겼다. 함교 위에 감시탑을 올려놓은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 통합형 마스트는 전투함의 레이더 반사 면적 지수를 크게 낮춘다. 미 해군의 주멀트급 구축함은 레이더 화면에 200톤급의 작은 배처럼 나타난다. 통합형 마스트를 비롯한 각종 스텔스 장비 덕분이다. 200톤급이면 한국 해군의 고속정인 참수리급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다. 현재 국산 통합형 마스트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상함에 바르는 적외선 차폐도료도 개발하고 있다. 최근 대한미사일은 적외선 시커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적외선 차폐도료를 바르면 적이 대한미사일을 따돌릴 수 있다. KDDX의 레이더는 적을 탐지할 때 출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레이더의 주파수와 파형을 불규칙으로 변화하는 저탐지 기술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적이 레이더 전송 신호를 식별하는 것을 방해해 아군의 위치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대대적인 해군 증강에 나선 일본과 중국.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해군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독도와 여도에서 이들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2023년까지 이지스 구축함 8척, 헬기 모함 4척으로 꾸려진 호위대군 4개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개 호위대군엔 항모형 호위함 1척, 이지스급 구축함 2척, 구축함 5척으로 이루어진다. 이지스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한 SM-3를 탑재한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이 미사일의 개량형을 개발 중이다. 항모형 호위함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다. 일본은 이즈모급 항모형 호위함 2척을 항공기 운용 능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개조할 건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은 잠수함을 20척에서 24척으로 늘리고 있다. 해상 초계기 P-3 98대를 자국산 해상 초계기 P-1 70대로 바꿔나가고 있다. 분쟁 도서에 투입할 수 있는 수륙기동단도 창설했다. 수륙기동단은 일본판 해병대라고 불린다. 중국은 무섭게 쫓아가고 있다. 아시아 최강인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니라 세계 최강인 미국 해군이 그 대상이다. 중국 해군은 북해, 동해, 남해 3개 함대를 두고 있다. 곧 제4함대를 만든다. 중국 해군은 2020년까지는 원해 해군을 건설하고 그 이후 대양 해군으로 발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중국 해군은 배를 찍어내고 있다. 일단 2025년까지 2개 항모전투단, 2030년까지 4개 항모전투단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모함 1척함을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여와 개조한 데 이어 자국에서 3척의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다. 네 번째 항공모함은 원자력 추진일 가능성이 크다. 서구의 이지스 구축함에 버금가는 방공 구축함인 052C형급, 052D형급, 05형급을 19척에서 23척으로 늘린다. 이 가운데 13,000톤급인 05형을 지금의 1척에서 5척으로 증강한다. 또 잠수함대의 숫자를 65척에서 73척 이상으로 확장한다. 중국은 이미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7월 당시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들이 그어놓은 서해 작전구역 경계선을 한국 해군이 넘어오지 말 것을 요구했다. 동경 124도는 백령도 인근이다. 18척의 구축함이 필요한 이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해양안보 환경과 해군 전력 발전 방향이란 국감 정책 자료집을 냈다. 안 의원은 한국 해군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주변국의 해양 위협에 대해선 북한 위협 대비에 치중돼 있어 주변국 대비 전략은 수세적임. 해역 함대에 의한 방어는 가능하나 공세적 작전 수행 능력은 부족. 해적, 해양 테러 등 국제 해양안보 위협에 대해선
대응 가능한 DDH-2급 이상의 함정 운용 여유 부족. 그러면서 차기 이지스 구축함 3척과 KDDX 6척을 가급적 빨리 확보하다는 게 안규백 위원장의 결론이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광개토대왕급 3척은 북한의 해군을 상대하고 있으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늘 대기한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이 가장 바쁘다. 6척밖에 없는데도 청해 부대에 한 척을 보내고 회사 생도의 순항훈련 때면 또 한 척을 빼야 한다. 다행히 지난 16일 순항훈련에 대신 투입할 훈련함인 한산도함을 진수했지만 아직도 멀었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해상에서 압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할 정도의 전력을 갖추는 게 차선책이다. 그래서 나온 게 18척이다.